600에서 700명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역별로 그 자치구별로 특성을 감안하셔가지고 그 자살 시도자 세부 네. 자살 동기 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전체 시민 자살자 수가 23명인데 이게 30년도에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건 어쨌든 고위험군에서 자살자 수가 줄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지금까지 그 자살 대책 자체가 고위험군을 줄이는 거에는 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어쨌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의 일상을 관리한다는 걸로 이게 그걸 넓힌다고 해서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게 뾰족한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네. 부분의 수가 줄어드는 건가? 네. 그런 사실 근본적인 의문은 사실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자치구별로 이제 인프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균형을 맞춰가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갖춰져 있었던 자치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 비해서 그러면 자살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통계적으로 뭐 의미 있는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뭐 이제 통계 아니 저 그 집계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살자 과연 줄어들까에 대한 비관론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워낙 그동안 자살률이 높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불명예를 지금 10여 년째 유지하고 있어서 근데 그 처음 서두에서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살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변수다. 사실은 서울시가 이런 정신건강이라든지 자살 문제를 뭐 주요한 대책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사실 적극적 추진해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이 사실 그 전환의 계기가 되는 중요한 발표였고요. 그리고 그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하면 그 중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 고위험군을 편입되는 기본적인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시민들의 마음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위험군으로 일단 전환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 대책은 지금 그 고위험군들을 좀 더 밀착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것들이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 교육청 그리고 여러 민간 기관들하고 또 지역사회랑 협력해서 이 사업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지를 갖고 자살 예방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을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례들은 뭐 외국에서 많이 있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 사실 그 자살률이 북유럽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10만 명당 자살률이 거의 30명에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 절반 이하로 낮췄거든요. 10년간의 국가 단위 투자라든지 노력을 통해서 서울시도 이런 그 자살 예방 정책을 의지를 갖고 꾸준하게 한다고 하면 분명히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외로 우리 이 자살자들의 숫자를 낮추는 게 아주 거창한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흔히 젊은이들이 자주적으로 얘기하는 헬조선이어서 자살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살기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다만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의 인식의 문제 그리고 정신건강 취약군들에 대해서 안전망이 좀 부족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살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한다고 하면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자치구별로도 제가 지금 그 이 지역 밀착형 정책을 할 때 우선 뭐 통계에 보면 서초구가 제일 낮게 나와 있고 또 뭐 또 어디죠? 또 일부 구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자살자 수가 한 7명에서 8명씩 차이가 납니다. 10만 명당. 굉장히 구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역의 가구 구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책 차이도 있지만 인구 구조라든지 가구 구조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자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어서 그런 통계는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그 자료는 서울시 전체 통계랑 구별 데이터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일보 김민순 기자님. 네, 방금도 그 자살자 수가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방안 중에 하나로 동행촌 이게 있는데 혹시나 이게 어떤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지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범 동을 선정하는 게 어떤 동이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동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각 한 개 동에 인구가 한 2, 3만 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별로도 이 취약한 분들, 예를 들어 1인 그 노인 가구가 많으신 곳도 있고 중장년 가구 구성상 1인 가구가 높은 동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북한 이탈 주민분들도 굉장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5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맞춤형 대책을 하자는 것이지 어떤 지역을 그냥 바운더리를 정해서 여기는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동행청으로 지정한다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그 동 단위 안에서 자살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촘촘하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시범 동을 선정하는데 각 구별로 하나씩 선정하면 25개 동이니까요. 한 개 구 이상의 어떤 샘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구를 시범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구별로 동 단위로 일단 사업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 성과를 측정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들은 제외하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자는 게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좀 더 다른 동에 좀 더 그 나은 모델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다. 그래서 근거 기반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죄송합니다. 낙인 효과는 낙인을 통해서 뭔가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면 낙인 효과의 부정적인 효과가 되는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리적인 지역을 통해서 딱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거는 이제 우려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설계할 때 주의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뉴스 이해솔 기자님. 그 자살자 발굴 위해서 등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 자살 경위자 정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또 현재 경찰 통해서 그 정보 제공을 받는 걸로 아는데 이 경찰 쪽이랑은 혹시 이야기가 된 건지 좀 네. 궁금합니다. 경찰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경찰서별로 자살 시도자들이 오면 이제 경찰서로 인계가 되면 그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갈 때 그분들이 동의를 해야 사실 기본적인 정보를 지역 우리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쪽으로 연계를 해줄 수가 있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계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경찰에서 굉장히 업무도 많고 이런 분들을 일일이 설득해 가면서 다 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상에 사실은 자살자 발생하면 또 유족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그분들 연락처를 경찰 통해서 동의하에 이제 받으면 그분들을 등록할 때 전화로 보통 이제 상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살 시도자라든지 유가족 분들을 관리하는데 좀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그 빈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하려면 어렵더라도 자살 유족자분들하고의 충분한 라포 형성을 위해서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초기 상담을 하고 이런 지원에 대한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 자살 시도자들에 대해서도 경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대로 잘 파악을 해야 사실은 상담과 이후에 서비스가 잘 연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도 경찰과 협력해서 좀 더 정확하게 추가로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이 프로토콜상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내고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권유를 해주는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이 좀 신속하게 좀 개입이 돼서 같이 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게 만들면 그만큼 등록하지 않고 탈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때
담당자들 계속 바뀌면서 중간 중간에 인계가 안 되면 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사실 힘든 얘기를 계속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필요한 절차고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개선해서 등록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OBS 김하희 기자님. 네, 그 이분들을 이제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분들을 결국에는 밖으로 끌어내서 상담받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마음 상담소나 이런 거 설치한다고 해도 안 찾아오면은 사실 그만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전화 상담사를 30명까지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하는데 과연 이 인원으로 좀 커버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더 어떻게 늘리실 건지도 네. 좀 궁금합니다. 우선 상담센터는 이제 자살 예방 상담센터입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에 놓인 분들이 이제 0199로 전화를 하시는 거고요. 또 일반 시민들이 상담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도 필요한데 그건 보건소라든지 각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 기초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사실은 일반 시민분들한테 저희 공공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그동안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접점이 굉장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상담사 뭐 지금 있는 그 자살 예방 센터에 있는 상담 전화는 긴급한 자살 예방 상담 전화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일반적인 마음 상담이라든지 정신건강 상담은 또 여러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위센터를 통해서 또는 학교 내에 상담 교사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는 거고요. 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9988에도 일단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에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19처럼 딱 정착돼서 여기로 전화하면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지역별 특성도 다르고 또 대상도 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시설도 만들고요. 또 온라인에서의 접점도 늘려 나가서 시민분들이 필요한 손길을 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최대한 늘리는 게 접근성 강화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혜 차. 저 여기 서울형 자살 예방 통합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울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그런 지역별 특성인 건지 아니면 서울시와 다른 지역과의 그런 차이를 이제 비교해서 서울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지금 통합 그 모델을 구축하시겠다는 건지 그거 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했을 때 서울형이라고 했을 때 그 뭐 갖는 특징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시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살 예방이 사실은 이 공공과 민간 또 지역 사회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델과 관련해서 논의를 제가 상반기에 이제 자살 예방 관련된 자문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역 밀착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자살 예방 모델을 사실은 제대로 만들고 실행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대부분 정책 단위로만 하향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의 자살 고위험군부터 일반 시민들에 대한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으로 그냥 내려가면 디테일에서 좀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지역 밀착형으로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모델이 이제 서울에서 좀 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형 자살 예방 통합 모델이다.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정책의 명칭은 붙였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네이밍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의견을 모으고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개별적인 추가 질문을 별도로 해주시면 시간이 하시겠네요. 네, 네. 마이크. 예, 여기
뭐 이 구석구석 그 살피는 상담 서비스 있는데요. 13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 대면 접촉도 대면 접촉인데 이게 뭐 단말기 컴퓨터 이런 걸로 해도 저 상담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그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현재 상담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초기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환자를 분류하는 뭐 트리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평가를 하려면 먼저 이분이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목닥터 9988에도 사실 심리 검사 항목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시면은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도움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블루터치라는 온라인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심리 테스트를 통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사실은 필요하면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아서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시는데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익명으로 먼저 전화 내지는 온라인으로 테스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그런 서비스들은 계속 지금 발굴하고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인식을 바꾸려고 저희가 지금 여기 여러 캠페인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젊은 세대분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상담 서비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오히려 기성 세대들이 이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되게 나약하다라는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취약한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편견을 갖고 방치하니까 오히려 더 밖으로 나오지 않고 특히 이 권위주의 문화와 그런 조직에서 자살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개인의 문제를 숨기거나 조직의 문제로 발전하는 걸 막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직장이든 생활터든 문제가 되면 일단 상담부터 받고 와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그러니까 프로토콜처럼 딱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에 상담소는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상담을 받아라 이런 조항들이 잘 없습니다. 근데 아마 뭐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서 각 그 직군에 종사하는 외국에 있는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검사도 상담받고 경찰도 상담받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문화가 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개선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약식 브리핑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